이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반찬가게 유리문 앞에 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새 임대차 계약서가 바람에 흔들렸고 골목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건물주의 이름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고 주저앉은 걸까요? 이 이야기 끝에 임대료 고지서 한 장에 숨겨진 15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15년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현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11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검정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지요. 캐리어 옆에 32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며느리입니다. 결혼 8년 차 아들 하나를 둔 32살이었지요. 남편은 수원 시내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 도매상을 했고 시어머니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 가게에 가서 오후 3시까지 전표 정리와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게 월 매출은 2,300만 원 안팎이었는데 며느리가 격리를 맡으면서 장부가 처음으로 제대로 정리됐더랬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초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62살이었고 남편을 혼자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이 3살 때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지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불편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다는 감각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키운 아들인데. 이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지요. 결혼 5년 차부터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자 시어머니가 손자를 자기 집에서 재우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어머니 쪽으로 기울었지요. 이 사람의 약점은 어머니에게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빛 같은 감정이 있었으니까요. 2009년 10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을 발견한 겁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 넘게 총 2,8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린 거라고 했지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있었느냐고. 가게 운영비에서 빠진 거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든 거였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돈 문제를 꺼냈다는 걸 아들에게서 전해 들은 거지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들을 불러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끝난 뒤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10초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캐리어에 넣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손자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위층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다가 결국 혼자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검정 비닐봉지 2개가 그때 가지고 나온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액은 83만 원이었지요. 이혼 서류는 한 달 뒤에 정리됐고 양육권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에게 갔습니다. 세상에 32살의 아이까지 빼앗기고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뒤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 대목에서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간 곳은 수원역 근처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월세 32만 원짜리 방이었지요. 창문이 없는 3평짜리 방에 캐리어를 밀어넣고 비닐봉지를 구석에 쌓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지요. 사흘 뒤 며느리는 수원 시내 식당 3곳에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충남 천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혼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연락을 하지 않은 건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돌고 돕니다. 이혼한 지 2달 만에 친정어머니가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시원 방을 보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안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친정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네 혼자 하는 거 맞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이자 붙여서 갚아라. 며느리는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받았습니다. 그게 2010년 1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수원 영통구 먹자골목 끝자락에 8평짜리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엄마 밥상이었지요. 메뉴는 3가지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주방과 홀을 혼자 돌렸습니다. 한 달 매출은 400만 원이 안 됐고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70만 원 남짓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남편 가게에서 8년간 격리를 하면서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 생긴 겁니다. 식재료 원가를 그램 단위로 계산했고 버리는 식자재를 거의 제로로 줄였습니다. 매출 장부를 매일 밤 닫은 뒤 30분씩 분석했지요. 어떤 메뉴가 어떤 시간대에 나가는지, 점심 회전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식당을 운영한다기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단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에 메뉴를 5가지로 늘렸고 3년 차에 옆가게가 비자 확장 공사를 해서 16평으로 키웠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한 건 4년 차부터였지요. 며느리는 그 사이 친정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이자 포함 2,400만 원으로 갚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며느리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시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사사건건 막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받아서 끊었고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다른 문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며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2015년 식당 6년 차에 며느리는 2번째 가게를 냈습니다. 수원역 근처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었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직원 2명을 두었습니다. 2가게의 월 매출 합산이 3,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통장 잔액은 83만 원에서 시작해 7년 만에 1억을 넘어섰지요. 그런데 2016년 가을
며느리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부품 도매상이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엄마가 아프다. 반찬 가게를 하나 차려드리려는데 돈이 없다. 며느리는 그 전화를 받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끊은 뒤에도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지요. 이때부터 며느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며느리는 가게를 3개로 늘렸습니다. 모두 수원 영통구 아니었지요. 엄마 밥상 본점, 수원역점, 그리고 광교 신도시점. 직원은 11명이 됐고 연 매출은 8억 원을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주방에 서는 시간을 줄이고 식자재 유통과 매장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농산물 도매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에 매출 분석을 끝내는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됐지요. 이 기간 동안 며느리의 몸은 성했을까요?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고 오른쪽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파스를 붙이고 일했지요. 친정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몸 좀 챙겨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 바쁘니까 끊을게. 2022년 봄,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건물의 매물 정보를 받았습니다. 수원 영통구 먹자골목, 자신의 첫 번째 가게가 있던 바로 그 골목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9억 8천만 원. 며느리는 그 매물을 보고 이틀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며느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13년간 모은 돈과 가게 3곳의 수익을 합치면 자기 자본이 5억 원이었고 나머지 4억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지요. 건물 잔금을 치른 날은 2022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고 함께 간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건물을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1층에 반찬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간판 이름은 순인의 반찬. 가게 주인은 77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였지요. 2018년에 전 남편이 차려준 가게였는데 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 시어머니 혼자 근근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120만 원이었지요. 며느리는 이 사실을 건물을 사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을 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2016년 전 남편의 전화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6년을 기다린 겁니다. 건물이 매물로 나올 때까지. 건물주가 된 뒤 며느리가 한 첫 번째 일은 임대료 조정이었습니다. 이 골목 1층 상가의 평균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월세를 100만 원으로 낮췄지요. 주변 시세보다 80만 원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건물주가 바뀐 것만 알았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은 며느리의 법인 명의였으니까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시어머니는 낮아진 월세 덕에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았거든요. 월 매출 300만 원 남짓이었는데 이전 월세 120만 원이었으면 재료비와 관리비를 빼고 남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100만 원으로 낮아진 덕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남았지요.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 유리문에 사진 한 장을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 사진이었지요. 며느리가 쫓겨나기 전 아이가 돌일 때 찍은 거였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마다 그 사진을 보며 물었더랍니다. 손자가 귀엽네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자 벌써 20이야. 그 사진 아래쪽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걸 시어머니가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가 왔습니다. 관리업체가 각 세입자에게 새 계약서를 발송했지요. 그런데 이번 계약서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관리업체 직원의 실수로 임대인 란에 법인명이 아니라 며느리의 개인 이름이 적힌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반찬 썰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들고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지요. 임대인 란에 적힌 이름을 3번, 4번 다시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엉켰습니다. 이 건물을 며느리가 샀다는 것, 2년 동안 자기가 며느리의 건물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월세가 주변보다 80만 원이나 낮았다는 것. 시어머니는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게 언제냐고 물었지요. 2022년 5월이라는 답을 듣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2년간 매달 80만 원씩 총 1920만 원을 덜 낸 겁니다. 시어머니가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며느리가 그만큼을 포기한 덕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고 앞치마를 벗고 유리문에 불을 껐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손자 돌잔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요. 사진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29살의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수원 외곽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애가 나갈 때 애기 옷이라도 들고 나갔더냐? 전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니요,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 두 번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한 겁니다. 엄마, 그 애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보냈어.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면 어머니가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50만 원, 15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고시원에서 시작해 83만 원으로 식당을 열었던 사람이 첫 해부터 매달 50만 원을 아이에게 보낸 겁니다. 식당 초기에 월 수익이 70만 원이었을 때도 50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지요. 본인에게 남는 건 20만 원이었습니다. 고시원비 32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식당 뒤편 창고에서 잤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가게에 방을 따로 얻을 돈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풀어드려야겠습니다. 며느리가 양육권 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 말입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 대신 양육비를 보냈고 아이가 스스로 찾아올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만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일주일 사이에 알게 됐습니다.
건물주가 며느리라는 것, 월세를 낮춰준 것, 양육비를 15년간 보낸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리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며느리가 건물을 산 뒤 다른 세입자의 월세는 시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낮춘 건 시어머니의 반찬가게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반찬가게 안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는데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15년 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손자를 안고 문을 잠근 자기 모습, 문 밖에서 30분을 서 있다가 혼자 돌아간 며느리의 뒷모습. 시어머니는 그때 커튼 사이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도 문을 열지 않았지요. 2024년 4월 초 시어머니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반찬가게 유리문에 붙은 손자 돌잔치 사진을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천안행 버스를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세탁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지요. 세탁소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물 사이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던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62살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 77살의 시어머니와 70대 초반의 친정어머니가 낡은 세탁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본 겁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연락처를 알려줘라. 친정어머니는 다리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증기가 올라오는 다리미판 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친정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하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지요. 할 말이 있어서. 친정어머니는 오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벽에 걸린 달력 뒤에서 메모지를 하나 꺼내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4월 초의 햇살이 도로 위에 내리쬐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 잘못 눌렀지요. 신호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에서 상대가 받았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식당 주방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무언가가 지글거리는 소리,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어머니, 저 알아보셨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건물, 네가 산 거 맞지?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월세도 네가 깎아준 거지? 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차 소리만 전화기에 실렸지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가게 접으시면 손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자. 20살이 된 손자는 대학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할머니 반찬 가게에 와서 배달을 도왔습니다. 가게가 없어지면 손자가 할머니를 만나러 올 구실이 사라지는 거였지요.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 한번 보러 올 수 있겠나? 며느리는 3초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가게에 가면 되죠. 제 건물이니까. 2024년 4월 열이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먹자골목의 순인의 반찬 앞에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며느리가 내렸지요. 47살이 된 며느리는 15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정 점퍼를 입고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건초염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찬을 담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건 15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2살에서 77이 됐고 며느리가 32에서 47이 됐습니다. 가게 안에는 깍두기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냉장 진열대의 형광등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진열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앞 한 걸음 거리에서 멈췄지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기를 몇 번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첫 번째 사과였지요. 77년을 살면서 시집에서 학대받으면서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월세란에 적힌 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100만 원에서 다시 반으로 줄인 겁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게 오래 하셔야죠. 손자가 올 때가 있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려서 종이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손에 닿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작고 며느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두 사람 다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손이었지요. 가게 유리문에 손자 돌잔치 사진이 붙어 있던 자리에는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떼어서 가방에 넣어뒀던 거지요. 며느리는 그 빈 자리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게를 나서기 전에 진열대에 깍두기 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받으면 되겠나? 며느리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진열대 위에 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해 추석, 수원 영통구 먹자골목의 순인의 반찬 가게에 손님 3명이 찾아왔습니다. 20살의 손자와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지요. 시어머니는 가게 안쪽 테이블에 반찬 8가지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은 건 반찬 가게 구석의 접이식 탁자였습니다. 넓지 않은 자리였지만 비좁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손자가 할머니가 담근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깍두기가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는 손자의 접시에 깍두기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접시에도 하나를 올려놓았지요. 며느리는 그 깍두기를 보고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접시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건 23년 만이었습니다. 결혼 초 첫 번째 추석에 시어머니가 밀어냈던 송편 이후로 처음이었지요. 먹자골목에는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에는 새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 돌잔치 사진 대신 그날 4사람이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이에 간격은 없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먹자골목의 간판들이 하나씩 불을 켜는 저녁이었습니다. 순인의 반찬 가게의 불은 그날따라 조금 늦게까지 켜져 있었지요.
안에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리문 위에 새 사진만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